모든 질병이 다 각각 증상도 있고 또 원인도 있고 다 다를 수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리를 찾아 들어가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이야기가 이 동의보감의 핵심입니다. 저는 저 스스로는 의사가 아니고 집안에 한의사들이 있는데 그 써 있는 대로 동양철학이 전공입니다. 동양철학 중에서도 노자장자가 전공이라서 늘 노자장자 이야기들을 하고 다니거나 읽거나 그러는데 희한하게 우리나라에는 의사가 두 개가 있어요. 유명한 잘 아시다시피 동의보감이 있고 그다음에 동의수세보원이라는 책도 있죠. 동의수세보원이라는 책은 이재마라는 사람이 쓴 책이죠. 그 이재마는 허준하고 좀 다른 사람이에요. 다르지. 다른 사람이니까. 근데 사유 방식이나 성격, 스타일 이런 게 다 달라요. 그 시대도 다르죠. 이재마는 근세 사람이고 허준은 저 임진왜란 때 살던 사람이니까 시간적으로도 한 200년 정도 차이 나요. 그리고 의학서도 동의보감은 그 도가 철학에 입각해서 썼어요. 그걸 구별하기는 어려운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 왜 도가 철학에 입각해 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마 선생의 동의수세보원은 육아 철학에 입각해 썼어요. 옛날에는 의사들이 오늘날의 의사들도 그 수준 높은 의사들은 철학적 사유를 하고 철학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환자를 대하죠. 이렇게 그렇게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뭐든지 어느 분야에서 인류가 되면 철학을 하게 되죠. 인생을 부지런히 성실하게 산 사람들은 연세 드셔가지고 남에게 이렇게 한두 마디 하는 충고도 철학적 이치가 담겨 있죠. 그냥 허랑방탕하게 산 사람들은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어쨌든 한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의학도 나름대로 질병을 이해하고 환자를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가 있어요. 그 태도가 철학적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 굳이 말하자면 한의 철학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동의보감과 동의수세보원은 전혀 다른 이질적인 세계관과 이질적인 철학적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동의보감에 관해서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동의보감을 쓴 허준은 조선시대 사람이죠. 임진왜란 때 살았어요. 아주 힘든 시기에 사는 거죠. 이 동의보감도 임진왜란 시기에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막 전쟁으로 난리 법석을 치르고 막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그래도 뭔가 그 보편적인 애정이나 인류애가 작동을 해서 선조의 명령으로 하긴 했지만 이제 의학서를 집필하게 됩니다. 굉장히 두꺼워요. 동의수세보원은 얼마 안 돼요, 분량이. 근데 동의보감은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여러 10권으로 되어 있어요. 근본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번역본 다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한글로 읽어보시려면 겁이 나서 너무 분량의 기가 죽죠. 어쨌든 조선시대에 의학서를 저술을 했는데 그 조선시대를 먼저 이해를 해봐야 됩니다. 조선시대는 그 고려시대를 극복하고 새로 생겼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 고려시대는 불교라는 그 종교가 나라를 좀 지배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죠. 그 나중에 고려 말에 스님들이나 사찰이 너무 타락을 많이 해서 뭐 술장사도 하고 그랬대요. 그런 여러 가지 폐단을 극복하고 조선을 개국하는 사람이 잘 아는 이성계죠. 그분이 나라를 세울 때 불교가 이제 너무 많은 폐단을 일으키는 걸 보고 유교를 국가의 이념으로 내세우게 되죠. 근데 그 유교는 근본적으로 공자맹자 시대에 정립되는 사상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정치 철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교가 발생하는 것이 그 중국의 주나라라고 부르는 여러분들 소설 열국지 안 읽어봤겠지만 그것도 너무 두꺼워서
근데 하여튼 맞들여서 읽으면 그 열국지가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인생을 많이 경험하시고 그 다양한 상황을 겪어보신 분들이 열국지를 읽으면 그 철학적인 깊이가 이렇게 생겨요. 그 저는 사실 50대인데 이게 더 늙어 보이지만 사실 50대입니다. 50대인데 한 10번쯤 읽어본 것 같아요. 열국지가 번역으로 우리나라는 그 원문보다 번역이 훨씬 좋아요. 그 책을 보면은 유교 이념이 그 정치 현실에 적용되어서 그 주나라가 이렇게 운영되어가는 원리가 이제 나타납니다. 처음에 맹자는 나중 사람이고 공자님이 유교를 이렇게 정치적인 이념으로 확정을 지었는데 그 시대가 춘추 시대의 말기예요. 그 춘추 시대 말기부터 소설이 이제 춘추 전국 시대의 무대가 되죠. 한 5, 600년의 역사를 소설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그때의 정치 제도를 봉건 제도라고 그래요. 봉건 제도. 많이 들어봤죠? 봉건제라는 말. 그게 머리 아픈 얘기가 아니니까 너무 겁을 안 내셔도 되는데요. 그게 이렇게 쓰는데, 네. 제는 뭐 제도라는 말이고, 여기에는 그 흑토자하고 나라국자가 이렇게 생략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봉토 건국 제도다 이런 말인데, 그 봉은 요 흑토자잖아요. 요거 흑토자가 두 개죠. 이렇게 요거는 마디촌자고, 그러니까 천하라고 부르는 큰 땅을 조각조각 내어서 이제 천하가 이렇게 있으면 천하는 땅이 이제 중국 넓잖아요. 중국 여행 가보면 엄청 넓죠. 기차 타고 막 12시간 가도 끝이 안 나오고 그럴 정도 넓은데 옛날에는 그렇게 넓진 않았어요. 그 오늘날 중국은 그 청나라 때 걸륭제가 개척해 놓은 고대로 땅이죠. 그게 만주족이 대단한 나라예요. 하여튼간에 봉토 땅을 이렇게 쪼개요. 이렇게 이 얘기가 있어야 조선 시대가 이해가 돼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대고 딱 긋지는 않아. 이게 세상이 이렇게 잘 안 되죠. 뭐든지 이렇게 이념대로는 안 되죠. 근데 원리가 그렇다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저 마디촌자 있잖아요. 저 왼쪽에 있는 거. 요 땅을 이렇게 각각 나눠서 쪼갠 한 단위를 촌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그래서 각각 나라를 만들어줘요. 그걸 봉토 건국이라고 그래서 봉건제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요 중앙에 지금으로 치면 장안 안는, 그렇지 장안이지. 아니지 서안 중국의 서안 시안 그 지금 거기 거의 그대로예요. 주나라 수도 호경이라고 옛날에 불렀는데 하여튼 그거를 이렇게 두루주자를 써서 주나라라고 부르고 여기가 왕이 다스려요. 왕이. 근데 왕은 조금 더 많이 가죠. 땅을 이렇게 이 정도 갖고 이거 더 크게 그렸어야 되는데 하여튼 주나라 왕만 왕이라고 부르고 나머지 이렇게 이제 조각조각 해서 나눠주는 그 나라들을 제후국이라고 부르죠. 제후. 요 얘기가 이게 좀 지루해도 좀 들어야 되는데 요거는 공, 후, 백, 자, 남 이런 그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이라고 부르는 5등급의 제후들이 있어요. 요게 이제 요 후가 제일 일반적으로 많으니까 이제 그 대표성을 띄어서 제후라고 부르지만 제공, 제백, 제자, 제남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요거 그대로 왜 영어를 번역할 때 갖다 쓰죠? 이미 주나라 때 쓰던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주나라의 창시자는 무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죠. 주나라 무왕. 이렇게 군사무자 쓰는 무왕. 요 무왕이 자기 아버지인 문왕. 무왕의 아버지가 문왕인데 그분이 여러분들 잘 아는 주역 있잖아요. 그 주역을 이 무왕의 아버지가 처음 써요. 그 나중에 시간 있으면 주역 점도 한번 쳐볼게요. 그 어쨌든 요거 근데 말씀드렸듯이 1등, 2등, 3등, 4등, 5등까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일
큰 공을 세운 사람한테는 공이라고 부르는 나라를 줘. 노나라에는 공을 줘. 그래서 노공이라고 불러요. 노후라고 그러면 안 되고 노공. 그렇지. 또 정나라는 백을 줘서 정백. 뭐 이런 식으로 그 초나라는 나중에 왜 그 항우하고 유방이가 막 싸우잖아요. 그때 그 항우 나라가 초나라잖아요. 걔는 그 나중에 왕이라고 참칭하는 거지 왕이 아니야. 그놈들은 공우백자에서 자를 줘요. 자. 그래서 초자라고 불러. 초나라의 임금은 그 여기 남쪽 끄트머리 있으니까 초자, 정백, 노공, 제후. 여기 왜 산동반도에 있는 그 제나라 거기는 제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각각 이게 몇 개나 되느냐면 처음엔 800개쯤 됐대요. 엄청나게 많은 거지 나라가. 그런 거를 나라라고 요거를 요 얘들을 이렇게 쪼개서 하는 거를 나라 국자를 쓰고 이 통틀어서 전체를 천하라고 부르는 거죠. 천하. 예. 그리고 천하를 다스리는 이 사람을 왕이라고 부르고 나머지는 아까 이렇게 노공, 초자, 제후 이런 식으로 부른다고 그러죠. 요게 열국제 다 나와요. 골 아프게만 공부해서 알 필요가 없어. 그냥 소설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요. 엄청 재밌었던 그 소설이요.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꼭 나이 들어서 하실 일 없다 이렇게 그러시지 말고 그거 10권이나 돼요. 그거 읽는데 1년 걸려요. 왜냐하면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몇 장 넘어가면 자야 되고 또 일어나서 또 1년 더 걸릴 수 있어. 어쨌든 요거를 봉토 건국이라고 해서 봉건제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종법제라고 부르는 또 다른 제도가 생겨요. 종법제도 들어봤죠? 어디서? 근데 아무도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줘서 들어보기는 한 여러분들 종가, 종부 그게 종법제에서 나오는 건데 왜 생기느냐? 저거 똑같이 봉건제하고 결합돼서 주나라 때 정립이 돼요. 그는 요거는 이제 봉건제라고 부르고 종법제 이게 자꾸 한자로 쓰니까 이상한데 한글로 쓸 때는 한자가 생각 안 날 때 그러는 가능성이 있지만 이건 너무 쉬운 글자라서 아까 제도는 그 제도 종이라는 말은 마루종자인데 마루라는 말 알아요? 골마루라는 뜻이 아니고 꼭대기 요 꼭대기를 마루라고 그러는 거죠. 제일 꼭대기. 그래서 여기가 종이면 그 종 밑에 다음 단계가 있을까? 우선 이제 여러분들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나라고 쳐요. 나 한자로 이렇게 나자를 써서 나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당연히 있지. 우리 아버지가 있으니까 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위에 할아버지, 예, 계속 올라갈 수 있죠. 근데 그 뭐 언제까지 갈 수는 없고 있다고 치고 요 분이 누군가는 시조가 돼야 되잖아요. 시조. 시조 아니래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왜 뭐 예를 들어서 경주채 씨 그러면 경주채 씨의 대종이 있고 대종에서 이렇게 갈라진 소종들이 있잖아요. 뭐 경주채 씨 상서공파, 무슨 경주채 씨 뭔파 이런 식으로. 근데 요즘에 본을 모르는 분들이 간혹 있어가지고 물어보기도 쑥스러워.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하면 아유 서로 미안하죠. 좌우지간 이분을 이제 종이라고 부르는 거지. 대종. 큰 종이다 이거죠. 이거 뭐 연세 드신 분들 설명 안 해도 다 알아. 근데 하여튼간에 대종에서 이분이 형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둘째다. 그러면은 둘째 중자 써서 중부가 되는 거고 맞백자를 써서 제일 큰 형님 이제 우리 아버지의 형 그러니까 큰 아버지가 이거 뭐 설명 안 해도 다 아는 거예요. 여기 이제 숙부님이 계시고 그 밑에 계부도 계시고 뭐 이렇게 대개는 5단계로 해요. 근데 5형제가 넘어가면 그건 뭐 그냥 숙이 되는 거지. 백, 중, 숙, 계, 나 이렇게 해서 이제 5단계가 있지만 우리 아버님이 마지막 아버지다 그러면 다 위로 이제 그
그 백중 계열에 들어가는 거죠. 좌우지간 이분들도 형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니 자식이 여기도 자식이 다 있죠. 이렇게 그래서 촌수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1촌씩 이렇게 해서 따져가면서 촌이 되는데 요게 계속 시간이 가면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가지고 당연히 벌어지지. 한 300년만 지나도 어마어마하게 가문이 커지죠. 그럴 때에 어느 또 영걸한 사람이 자기가 계파가 돼서 소종을 이룩하게 되죠. 그러면 무슨 해가지고 새로운 파종을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제일 시조부터 수직적인 질서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요걸 대종이라고 부르고 요 새로 생긴 요거를 작을 숫자 써서 소종이라고 그러죠. 이 소종도 이론적으로는 뭐 또 몇백 년이 지나면 다시 여기서도 또 소종이 갈라져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우리나라는 그 고려 시대 말기에 다 거의 다 본이 생기죠. 그 이전에는 왕성만 되게 있어요. 특별하게 왕이 사성을 하신 그런 성 이외에는 고려 말에 본이 생기죠. 무슨 김 다 신라의 경순왕이든 뭐 김수로든 갖다 끌어다 붙이긴 하지만 신뢰가 잘 안 가고 어쨌든 그게 벌써 1000년이 넘었잖아요. 고려하고 이쪽 조선을 합쳐도 1000년이고 신라 1000년 해서 2000년씩 되는 거니까 그렇게 내려오면서 계속 생겨. 이런 수직적인 질서의 체계를 종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종법제. 자, 이런 식의 종법제는 집안의 아버지를 중심으로 또 종법 질서가 생겨요. 왜냐하면 집안에 내가 아버지가 되면 내 자식들이 나를 중심으로 집안의 질서가 형성되죠.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집안 꼴이 안 되죠. 그거는 공자님이 유교를 만들 때부터 자식은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에게 복종하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유교가 근본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종법제가 그래야 유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저 나눠준 제후 나중에 그 말을 안 들어먹죠. 열국지가 그래서 소설이 되는 건데 정나라 정백이라는 애가 주나라 천자한테 왕이죠. 왕한테 복종을 안 해.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이 돼요. 열국지가. 왜냐하면 아들이 아버지한테 대드는 꼴이 돼가지고 아버지를 내쫓아요. 그 주나라 왕궁에서 막 몰아내. 그래서 잠깐 도망갔다 들어와요. 다시 이제 회복이 되지만 그러면 꼬라지가 안 되는 거지. 나라도 안 되고 집안도 안 되고 왕이 왕다워야 되는데 왕답지 못하니까 제후들이 막 들어가서 치받고 들이대요. 근데 옛날에는 처음에는 제후국보다 이렇게 10배 정도의 영토를 직할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막강한 군사력이 있었어. 그 대들면 군대를 보내가지고 두드려 패. 그리고 막 빼서 그냥 자기도 너는 이제 그냥 평민이요. 너 자기 이제 도론에 가져간다. 이래가지고 꼼짝 못하겠어. 근데 몇백 년이 지나니까 얘들도 대종 소종이 갈라지듯이 이제 너무 멀어지니까 복종을 안 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주변에 있는 조그만 그 다른 나라들끼리 쳐받고 싸워가지고 확장을 해. 그래서 나중에 초자라고 부르는 조그만 그 영지를 갖고 있던 초나라는 주변에 무슨 수나라니 무슨 뭔 나라니 이렇게 파라, 촉 이런 거를 합쳐가지고 본토보다 그러니까 주나라보다 더 큰 땅을 갖게 돼요. 이렇게 나중에 800여 개의 제후국들이 7개로 정리가 돼서 전국 칠웅이라는 나라가 되죠. 그거를 진시황이라는 애가 다 통일해서 다시 이제 진나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집안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안 서면 그 집안이 안 되죠. 그 아버지의 권위는 뭐 주먹으로 되는 게 아니고 뭔가 그 자애로운 리더십 같은 거를 발휘해야 되죠. 오늘은 그런 얘기는 중요한 주제는 아니고. 자, 그거를 두 번째 줄에 가부장제라는 말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주나라 때 만들어진 봉건제도와 종법제도가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신라시대부터 삼국시대부터 들어와서 가정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질서로 정착하게 돼요. 가부장제죠. 가부장제가 좋다 나쁘다는 다른 얘기고 오늘날 안 맞는다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가부장제는 말 그대로 가부, 집안의 아버지가 장, 우두머리 장자잖아요. 우두머리가 되어서 질서를 유지하는 제도다 이런 말이죠. 근데 아버지의 권위가 안 서면, 영이 안 서면 집안이 안 되죠. 그 제도는 동일하게 나라와 백성의 관계에 적용돼요. 그러니까 집안의 아버지가 왜 장자에게 대권을 주잖아요. 아버님이 연세가 드시면은 큰 아들에게 네가 이제 집안의 그 가사를 돌보고 질서도 바로잡고 애들 동생 교육도 좀 잘 시켜라. 어느 집안이나 그래요. 요즘은 안 그런지, 요즘은 애가 하나뿐이 없으니까 잘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나 저도 저는 아버지 다 어느 집 마찬가지지만 돌아가시고 나서는 큰형님이 아버지 역할을 하죠. 그래서 큰형 노릇하기도 어렵고 큰 며느리 하기가 어려운 거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니까. 큰 며느리로 남의 집에 들어간다는 거는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하기 싫어하는 거지. 권력은 항상 책임이 따르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이제 다시 조선으로 이제 왔네. 이제 조선으로. 예. 조선으로 오면 왕이 이렇게 있고, 왕이 아버지 같은 거죠.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고, 여기에 신하가 있죠. 예. 여기 자식 같은 거지. 예. 그다음에 신하들도 등급이 쭉 있어요. 뭐 영의정부터 18등급이지 조선시대. 여기 아니에요. 18등급이죠. 9등급으로 정종이 있으니까 18등급이 되죠. 자부지간. 그래서 어쨌든 여기 이제 맨 밑에가 백성. 여기 뭐 손자 손녀들 뭐 다 합쳐서 되는 거겠죠. 요것도 수직적인 질서로 그대로 아까 말한 종법 제도가 적용됩니다. 가정에서는 가부장제로, 나라에서는 군신관계로, 천하에서는 천자와 제후관계로 그대로 정린 질서가 유지가 되는데, 이 제도가 깨지는 거는 대한제국이 망하고 나서 깨지죠. 왕이 없어지니까. 대한제국만 해도 황제라고 허명이지만 왕의 노릇을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일본이 들어와서 식민지로 만들어 버리니까 이제 형식상 가부장제나 또 저런 종법제의 봉건 체제가 사라지죠. 어쨌든 가부장제에서는 가장이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안으로 가족을 지배하고 통솔하죠. 지배라는 말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질서를 유지하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밖으로는 가족을 대표하죠. 가장이 사인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 인감증명도 가장이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독립을 해서 내 인감을 갖게 되면 내가 이제 독립 호수의 가장이 된 거죠. 혼자라도. 근데 안 그럴 경우에는 그 아버지가 이제 당연히 가장이 되죠. 국가는 가족의 확장으로 종법제의 질서대로 가고, 그 다음에 군주인 임금은 백성의 어버이 역할이 되고, 써놓은 그대로예요. 가장인 어버이의 책임은 가족을 보호하고 부양해야 되는 의무가 있죠. 저거를 안 하면 가장이 아니요. 왕도 마찬가지예요. 왕도 백성을 돌보지 못하고 자기 혼자 그 호의호식하고, 그 연산군처럼 이렇게 심리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신하들이 백성들과 힘을 합쳐서 쫓아내죠. 그거는 유교의 아주 중요한 사상이에요. 유교는 희한하게 왕이 왕 노릇을 못하면 쫓아내라 그래요. 그거를 방벌 사상이라고 그러는데, 그 공자 맹자 이 사람들은 되게 좀 그런 면에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정벌 할 때 그래서 옛날에 저 유명한 태종이나 그런 군주들은 맹자를 못 가르치게 해. 저 맹자에서 방벌 사상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요. 이 백성을 괴롭히거나 왕이 왕답지 못하면 쫓아내라, 이렇게 맹자에 써 있는데, 그래서 이 영웅적인 군주, 그러니까 좀 태종이나 이런 왜 그 군사력으로 왕권을 잡으면서 백성을 이렇게 지배하려는 욕구가 강한 왕들은 맹자를 금서로
해요. 그 원래는 사서오경이라고 해서 유교의 핵심 경전인데도 저로 방벌 사상 때문에 못 읽게 그 좋은 군주는 아니죠. 하여튼 피로 들어온 군주는 다 그래. 자기가 피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또 피로 내가 몰려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집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족을 보호하지 못하고 부양하지 못하는 어쩔 수 없어서 못하는 경우는 할 수 없지만 그 잘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이해가 되지만 그 아주 가족을 팽개치고 자기 혼자 이렇게 그런 아버지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혈연 관계라 쫓아낼 수가 없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임금의 책임은 백성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그 행복을 보장해 주는 거죠. 그 마지막 줄에 집안의 가장도 마찬가지인데 군림하는 폭력의 정복자가 아니라 험난한 세상을 잘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게 보호해주고 지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임금의 역할이고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죠. 대개는 잘해요. 그래서 나라가 유지되고 역사가 전개되어 오는 거죠. 그게 잘 안 되면 그 왕조가 망하죠. 고려시대가 개판치셔서 망하듯이 조선시대도 왕이 제대로 노릇을 못하잖아요. 무슨 철종 같은 왕은 뭐 저 강화도에서 이렇게 놀던 애를 잡아다가 왕에 앉혀놔가지고 왕 노릇을 제대로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외척을 만들고 뭐 이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만 더 조선 임금의 책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요거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을 정리를 하면 이 임금 노릇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이 조선에는 임금이 한 모든 행적들을 다 기록을 해놨어요. 이게 참 조선 사람들은 기록에 거의 미친 사람들처럼 기록을 해놔요. 그 여러분들은 보지 못하는 그 조선왕조 볼 수 있어요. 요즘에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조선왕조 실록이라고 부르는 어마어마한 책이 있어요. 그 실록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그 초록 실록은 나중에 그 왕이 죽었을 때 이제 죽고 나서 잘 정리해가지고 제대로 된 글자로 만들어 놓은 책이 실록이고 그 실록을 만들기 위해서 초본을 만들어 놔요. 이 사관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임금 쫓아다니면서 기록하는 사람. 그 태종은 그 사관이 미워가지고 막 벼루로 때리고 그래요. 왜냐하면 전부 다 기록하니까 쫓아다니면서 이게 너무나 악랄하게 이 자식이 이 자식이라면 안 돼. 그 사관이 기록을 쫓아다니면서 때리면 때렸다고 기록해. 진짜로. 그거를 초서로 막 써놔요. 그 등록 아니고 초고. 그거를 나중에 돌아가면 정리를 해요.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정리를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면 조선의 임금은 임금 노릇하기 어렵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임금 스스로가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간임을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성숙된 사람만이 임금을 해야 된다는 이런 근본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유교니까. 유교는 유교 자체가 좀 재밌는 학문이에요. 학문이면서 철학이고 정치학인데 그 경세재민 또는 내성외왕 뭐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있는데 그 내성 외왕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또 다른 말로는 수기치인과 같은 말이에요. 이게 닦을 숫자 나 할 때 몸기자 다스릴 치자에 사람 진짜 이렇게 하는 말인데 성인이 될 수 있게 성인의 경지로 또는 안으로 내 안으로는 성인의 성품을 수양하고 밖으로는 왕천하를 한다 해서 나라를 다스린다 정도의 뜻이 있어요. 왕은 동사죠. 요거 왕 노릇을 한다. 요것도 동사고 성인이 된다. 개인적인 수양으로 안으로 성인이 되고 밖으로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 노릇을 한다 이거죠. 이게 조선시대 왕의 기본적인 사명이에요.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어떤 사람이 같은 말이죠. 이거는 수기
이거 목적어고 동사예요. 이렇게 내 자신을 자기 자신을 수양하고 이건 사람 인자인데 이 사람 인자는 남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 나를 제외한 사람을 사람 인자라고 쓰고 요게 나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다스린다. 백성을 다스린다 이거지. 내가 성인의 경지로 도달할 정도로 수양을 하고 그러고 나서 다스린다 이 말이죠. 그냥 뭐 뒷골목 건달처럼 막 다스리고 힘으로 제압하고 두드려 패고 말 안 들면 그러는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충분히 내가 수양을 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되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이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지 힘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성군, 도덕적 수양이 높은 지도자가 1차적인 목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왕노릇하기가 어렵다는 말의 첫째 이유가 저거죠. 두 번째로는 교화. 여긴 인의예지신, 뭐 효도 이렇게 써놨지만 그거 말고도 유교에서 말하는 도덕적 규범들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런 성군이 되고 백성을 교화하는 그런 자세로 어진 정치를 베푼다. 그래서 백성을 잘 기르는 게 제일 중요하죠. 조선시대는 하여튼 그 민주주의와 다르죠.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대통령을 제대로 못하면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번엔 좀 쓸쓸하게 좀 하시다가 내려오신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그거는 뭐 그것도 백성의 국민의 권한이잖아요. 옛날에는 그 똑같아. 방벌 사상 똑같지만 요즘보다는 쉽지 않죠. 어쨌든 인술, 우리가 말하는 동의보감의 창제 아니고 저술이 바로 인술 때문에 생겨납니다. 그 인술은 백성의 삶을 건강하게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의학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것도 임금의 의무예요. 임금의 의무죠. 백성들을 질병에 허덕이지 않게 하는 것도 임금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의 이것뿐만 아니고 그 국왕에게 그 부여하는 임무는 무한한 거예요. 제한이 없어. 모든 백성들의 삶을 위협하는 것을 다 막아줘야 돼. 심지어는 여기 왜 가뭄, 홍수, 지진. 요즘에는 이거 책임 안 묻죠. 옛날에는 가물어도 백성이 임금한테 책임을 따져. 천재지변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지만 옛날에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 이래가지고 그 하늘이 약간 의지 같은 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요즘에는 과학적인 하늘이라 하늘에 의지가 없죠. 그냥 공간이지. 근데 옛날에는 뭔가 그 도덕적 의지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유교는 당연히 유교의 우주관은 너무 깊게 나가면 안 좋은데. 하여튼 유교는 이 우주가 서양 말로는 코스모스라고 부르는 그 길거리의 코스모스하고 같은 스펠 쓰는데 그 우주가 질서 정연한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그러는데 그 우주는 의지가 없어. 당연히 의지가 없지. 그냥 우주니까. 그런데 동양에는 우주의 본질이 되게 희한한 생각들이에요. 우주의 본질이 가치, 도덕이요. 요거를 원형 이정이라고 그래요. 이거 어디서 들어봤죠, 이거? 예. 이렇게 네 가지의 본질을 갖고 있는데 각각 이 우주의 본질이 저 네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주역에 딱 못을 박아요. 첫 장부터. 우주는 원형 이정으로 돼 있어. 건괴 원형 이정 이렇게 이제 달아요. 요거는 똑같은 뜻으로 인의예지하고 같은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주의 본질이 인의예지라고 생각해. 유학은. 이거 되게 희한한 생각인데 그래도 멋있잖아요. 우주가 도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그 자식들이 클 때 야 거짓말하지 말어 그러잖아요. 그러면 똘똘한 애들은 다 물어. 왜 거짓말하지 말라고? 거짓말하면 왜 안 되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해? 그냥 하지 마. 대충 그러고 말죠. 근데 공자도 똑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왜 거짓말하면 안 되느냐? 그때 공자는
거짓말은 우주의 본질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우주의 본질이 인의예지이기 때문에 왜냐 우주의 법칙이 인의예지 원형이정의 원리에 따라 돌아가는데 그 우주의 법칙에 저항해봐라 너만 피곤하지.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주 재밌는 생각입니다. 아주 우주가 도덕적이라는 거죠. 근데 요즘 생각해보면 어색하긴 해요. 심지어는 이런 마이크나 돌덩어리 이것도 도덕적이라는 건데 그거는 좀 하여튼간에 그래도 마지막 줄에 이와 같은 무한 책임을 백성들에게 지기 때문에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채택하는 베트남도 마찬가지예요. 베트남도 오늘날 베트남은 프랑스 식민지 때문에 식민지를 오래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불어 영향을 받고 해서 한문이 다 사라졌지만 그 이전에는 월남이잖아요. 월나라 남쪽에 있는 월남. 중국의 강력한 영향을 받아가지고 유교 국가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황제 노릇하기 어렵다고 계속 고민을 하고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어. 근데 베트남 사람들은 자기 기록 100년 전의 기록을 아무도 못 읽어요. 한자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우리는 그래도 한문 여러분들도 한문은 좀 알잖아요. 애지간한 한자는 다 아는데 그 나라를 폄하하는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간에 거기 마찬가지로 과로로 사망하는 거예요. 다 진짜예요. 진짜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물론 뭐든지 어떤 하나의 명제가 모든 상황을 설명하는 건 없어. 이거는 예수님도 안 돼. 성경도 왜 편자가 다 다르잖아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쓴 거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쓴 거고 이런 식으로 편자가 다르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게 많죠. 심지어 성경도 앞뒤가 안 맞아. 논어도 그래요. 논어도 앞뒤가 안 맞는 말을 많이 하니까 제자가 나서가지고 선생님 이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때는 저렇게 말하는 네가 무슨 아니냐 이렇게 따져요.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솔직해가지고 그래요 그땐 내가 농담했다. 진짜 이런 논어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쨌든 과로로 죽는다. 중국의 유명한 황제인 강희제, 권룡 아버지가 옹정제, 그 다음에 권룡제 이렇게 청나라 3대 황제가 있어요. 이 황제 때 중국 청나라가 천하를 지배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권룡이 죽고 나서는 찌그러져가지고 영화 V의 꼬마가 황제 노릇하는 영화 봤잖아요. 그러면서 절단 나는 거지. 손문이라는 사람한테. 하여간 그 사람들이 다 과로로 죽어요. 특히 옹정제라는 사람은 너무나 일을 성실하게 해가지고 여러분도 경복궁에 가면 정전 봤죠? 근정전. 근정전의 근자가 부지런할 근자예요. 정사정자. 부지런히 정사를 돌보아라. 돌보는 곳 이런 이름이죠. 임금이 게으르면 나라가 그냥 모든 권한이 다 임금한테 가니까 황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과로로 사망한다. 어쨌든 이와 같이 조선의 기본적인 제도는 유교 이념에 따라서 구축이 되고 그 유교 이념에 따라서 정치를 하는 임금이 백성을 돌보고 기르는 책임을 다하는 일환으로 동의보감과 같은 의학서도 만든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은 단순히 동의보감을 저술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한문으로 된 거는 어렵잖아요. 옛날엔 더 어려워. 옛날에는 한문을 읽는 것 자체가 엄청난 권력입니다. 왜냐하면 노비가 한문을 자기에 관한 문서를 못 읽어. 그거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의 모든 권한, 책임, 의무 이런 거를 규정해 놓은 문서를 남이 해주니까. 마찬가지로 옛날 조선시대에는 한문이 권력자들이 갖고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되는 거, 유일한 아니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 잘 알잖아요. 한글을 만들어가지고 한글은 쉬워 배우기가. 아직도 한글이 안 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한글 몰라도 사는데 불편함이 없으니까 그러시는 거고, 한글은 맘만 먹으면은 하루면 다 터득하죠. 하루도 오래 걸려. 사실 1시간이면 다 되죠. 가나다라만 알면은 읽을 수 있는 거니까.
부호잖아요. 부호. 마치 그 알파벳으로 감자 그러면 GAMM ZGJA 이런 식으로 하듯이 한글로 기어 아 미음 지읒 아 이게 발음 기호예요. 한글은 발음 기호. 그러니까 엄청 쉽지. 발음 기호만 알면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한글로 동의보감을 번역을 해요. 그거를 언해 동의보감이라고 그래요. 언해. 그래서 왜 하느냐? 백성들을 돌보는 것이 백성들의 삶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도 임금의 의무이기 때문에 의료 서적을 간행할 뿐만 아니라 한글로 낸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거를 조선시대 의료 서비스라고 뭔가 영어를 쓰면은 세련돼 보여서 의료 서비스라고 해봤는데 하여튼 그 임금의 의무 중에 하나로 저와 같이 의학 서적을 간행하고 국가 주도로 엄청나게 출간을 해서 배급을 해줘요. 옛날에는 그 사적으로 책을 사고 팔고 하는 문화가 별로 없었죠. 그 소설책 같은 것도 소설책을 많이 보지만 그거를 돈 주고 오늘날 서점에 가서 사듯이 이렇게 쉽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반각본 소설이 나오는 건 나중에 조선 후기에 와서 가능하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다 국가가 이렇게 찍어서 나눠줍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다 못하니까 이렇게 그 각 가명 왜 그 충청도 그러면 충청감사라고 부르는 관찰사가 있잖아요. 그 관찰사 밑에 목사, 부사, 군수, 현령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땅 크기에 따라서 현령, 제일 작은 거 현령, 그다음 군수, 부사, 목사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명해서 찍어요. 그래서 나눠줍니다. 어쨌든 그 자세한 건 모르셔도 돼요. 그리고 의사가 되는 시험을 봐요. 요즘도 의사고시 보죠. 의사고시 의사 막 의대 나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의사고시에 합격을 해야 의사가 되죠. 약도 약사고시를 봐야 약사가 되듯이 그거를 잡과에 넣었어요. 잡과라 그래서 잡스럽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옛날에는 대과라고 부르는 정치 일선에 나가는 그 신료들이 보는 대과가 있고 이런 기능인들 전문직 오늘날로 말하면 전문직들이 하는 일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뽑는 과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통역관도 시험 봐요. 국가에서. 그게 역과죠. 그런 식으로